제97장 등불. 여러분이 피커드호의 기름솥을 떠나 비번인 선원들이 잠자고 있는 아까푼으로 내려갔다면 성인으로 추앙된 왕과 섭정들을 모셔놓은 휘황찬란한 사당이 서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잠시 착각했을지도 모른다. 떡갈나무로 만든 쇠목골의 납골당 같은 침상 속에 선원들은 조각처럼 말없이 누워있고 수십 개의 등불은 두건으로 가려진 그들의 눈 위에서 타오르고 있다. 상선 선원에게는 기름이 왕비의 젖보다 더 귀하다. 어둠 속에서 옷을 입고 어둠 속에서 음식을 먹고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며 침상으로 가는 것이 그의 일상이다. 하지만 고래잡이는 불을 밝혀줄 원료를 얻기 때문에 빛 속에서 살고 있다. 그는 자신의 침상을 알라딘의 램프로 만들고 그 속에 들어눕는다. 그래서 칠흑처럼 어두운 밤에도 배의 검은 선체에는 여전히 불빛이 가득 차 있다. 고래잡이가 손에 가득 등잔 대부분은 낡은 병 같은 것에 불과하지만 손에 가득 등잔을 들고 정유장치에 딸려있는 구리 냉각기로 가서 큰 통에 든 맥주를 그 잔에 따르듯 거리낌 없이 등잔에 기름을 채우는 것을 보라. 그뿐만 아니라 그는 아직 가공되지 않은, 따라서 가치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의 가장 순수한 기름, 육지에서 고안된 해 같거나 달 같거나 별 같은 조명장치에는 사용된 적이 없는 액체를 태우는 것이다. 그것은 4월의 싱싱한 풀을 뜯어먹은 소의 젖으로 만든 버터처럼 향기롭다. 그는 초원의 나그네가 저녁에 먹을 짐승을 사냥하듯 기름의 신선함과 순수함을 확신할 수 있도록 직접 기름을 찾으러 가는 것이다. 제98장 쌌기와 청소. 멀리 있는 큰 고래를 어떻게 독대 꼭대기에서 발견하는가? 황무지 같은 바다에서 어떻게 그 고래를 추적하여 깊은 골짜기에서 죽이는가? 죽인 고래를 어떻게 뱃전으로 끌고 와서 머리를 자르는가? 그리고 어떻게 고래의 두툼한 외투가 그의 목을 자른 사형 집행인의 재산이 되는가? 적당한 때가 오면 죽은 고래는 어떻게 솥에 넣어지고 사드랍과 메삽과 아벤느고처럼 고래의 경납과 기름과 뼈는 손상되지 않고 불 속에서 견뎌내는가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이야기했다. 하지만 고래 기름이 통으로 옮겨진 뒤 선창에 쟁여지는 낭만적인 과정을 자세히 이야기하여, 아니 할 수만 있다면 노래로 읊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는 날이 남아있다. 이곳에서 고래는 다시 고향인 깊은 바다로 돌아가 전처럼 수면 아래를 미끄러져 다니지 않지만 불쌍하게도 이제 두 번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서 물을 뿜을 수는 없다. 기름은 따끈한 펀치처럼 아직 따뜻한 때를 6배럴들이 통에 부어지는데 배가 심야의 바다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면 거대한 통은 빙글빙글 돌고 거꾸로 뒤집히고 때로는 여기저기서 수많은 산사태가 일어날 것처럼 미끄러운 갑판을 가로질러 위험하게 돌진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원들이 통을 잡아서 제자리에 놓아야 한다. 이제는 모든 선원이 직책상 통이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이 통에 달라붙어 당당 망치질을 하여 테두리를 박는다. 드디어 기름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통에 채워지고 완전히 냉각되면 커다란 선창 입구가 열리면서 배의 복구가 드러나고 통들은 바다에서의 마지막 휴식처로 내려간다. 이 일이 끝나면 선창은 다시 닫히고 벽장을 벽으로 막듯이 완전히 밀폐된다. 향유고래잡이에서는 아마 이것이 모든 작업 중에서 가장 놀랄만한 작업일 것이다. 어느 날 갑판에는 피와 기름이 홍수처럼 흐르고 신성한 뒷갑판에는 불경스럽게도 거대한 고래머리가 쌓이게 된다. 녹이 쓴 커다란 통들이
양조장 마당처럼 여기저기에 누워있고 정유장치에서 나오는 연기는 뱃잔을 온통 그 흐름으로 더럽힌다. 선원들은 기름투성이가 되어 돌아다니고 배 전체가 거대한 고래처럼 보인다. 사방에서 소음이 귀청을 찢는다. 하지만 하루나 이틀이 지난 뒤 이 똑같은 배에서 주위를 돌아보며 귀를 기울여 보라. 낯익은 보트나 기름솥이었다면 여러분은 아주 꼼꼼하고 청결한 선장이 지휘하는 조용한 상선에 올라탔다고 생각할 것이다. 정제되지 않은 고래기름은 이상하게도 뛰어난 세정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기름 작업을 마친 직후만큼 가판이 하얗게 보일 때도 없다. 게다가 고래 부스러기가 탄 채로는 강력한 잿물을 손쉽게 만들 수 있어서 고래의 등에서 나온 끈적끈적한 물질이 뱃잔에 달라붙어 있으면 그 잿물로 재빨리 없애버린다. 선원들은 부지런히 뱃잔을 청소하여 물통의 물과 걸레로 다시 말끔하게 만들어 놓는다. 아래쪽 삭구에 묻은 거름은 솔로 털어낸다. 사용한 온갖 도구도 깨끗이 씻어서 치워놓는다. 커다란 뚜껑은 북북 문질러 정유장치 위에 덮는다. 그러면 기름솥은 뚜껑으로 완전히 감추어진다. 통은 모두 자취를 감추고 모든 밧줄은 감아서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넣어둔다. 이렇게 거의 모든 선원이 동시에 함께 일한 결과 이 공들인 작업은 마침내 모두 끝난다. 그러면 선원들은 비로소 자기 몸을 씻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딴 사람처럼 바뀌어 까다롭고 우아한 나라 네덜란드에서 방금 온 신랑처럼 생기 있고 상기된 얼굴로 얼룩 하나 없이 깨끗한 가판에 나타난다. 이제 그들은 우쭐대는 걸음으로 두세 사람씩 짝을 지어 가판을 거닐며 거실과 소파, 용단, 고급 삼배 등에 대해 익살스러운 대화를 나눈다. 가판에 멍석을 깔자느니, 장루에 벽걸이나 커튼을 다는 것을 고려해보자느니, 앞가판의 회랑에서 달빛을 받으며 차를 마시는데 반대하지 말라느니 하고 이야기꽃을 피운다. 이 점잖은 선원들에게 기름이나 뼈나 지방에 대해 넌지시마를 꺼내는 것은 무례한 짓이다. 애둘러 말하면 그런 것은 모른다는 눈치다. 저리 꺼져. 가서 냅킨이나 가져와. 하지만 보라. 저 세계의 돛대 꼭대기에는 지금도 세 사람이 올라가서 더 많은 고래를 찾는 데 열중해 있다. 고래가 잡히면 낡은 떡갈나무 기구가 또 더러워질 것은 뻔하고 적어도 어딘가에 기름 한 방울은 떨어질 것이다. 그렇다. 자주 있는 일이지만 밤낮을 가리지 않고 96시간 동안이나 계속된 중노동이 끝났을 때 온종일 적도에서 노를 저어 손목이 퉁퉁 부어오른 상태로 보트에서 배로 올라와 잠시 쉴 새도 없이 거대한 체인을 운반하고 무거운 양묘기를 들어 올리고 고래를 자르고 난도질하고 적도의 태양과 적도의 기름솥이 압세하여 내뿜는 열기 때문에 다시 그을리고 태워지는 고역을 당할 때, 그리고 이 작업이 끝나자마자 마지막으로 분발하여 배를 얼룩 한 점 없이 깨끗한 낙농실처럼 청소하고 깨끗한 작업복의 목단추를 막 채우고 있을 때 갑자기 고래가 물을 뿜는다 하는 외침소리가 들리면 가여운 선원들은 깜짝 놀라 당장 또 다른 고래와 싸우러 달려가서 진절이 나는 그 일을 처음부터 다시 되풀이할 때가 많다. 오, 친구들이여. 이것은 정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우리는 오랜 고생 끝에 이 세상에서 가장 덩치 큰 동물에게서 비록 적지만 귀중한 경뇌율을 빼낸 뒤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참을성 있게 몸에 묻은 오물을 씻어내고 영혼의 임시 거처인 육신을 깨끗이 유지하면서 사는 법을 배우자마자 고래가 물을 뿜는다 하는 외침소리에 영혼은 분출되고 우리는 또 다른 세계와 싸우러 달려가 젊은 인생의 판에 박힌 일을 처음부터 다시 되풀이한다. 오 유네여, 오 피타고라스여, 2000년 전에 빛나는 그리스에서 그렇게 착하고 슬기롭고 평화롭게 살다가 죽은 그대여. 나는 지난번 항해에서 그대와 함께 페루 해안을 달렸고 풋내기 소년으로 환생한 그대에게 나는 어리석게도 밧줄을 맛있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모비디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